드디어 국왕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영국 국왕 윌리엄 4세는 켄징턴 궁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존 콘로이와 켄트 공작 부인이 어린 공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죠. 그는 켄트 공작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공주가 18살이 되는 날까지 살아서 너희들이 영국의 섭정이 되는 꼴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 당시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국왕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왕족을 질책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훗날 영국 왕실 역사에서 윌리엄 4세의 가장 분노한 순간 가운데 하나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켄트 공작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본 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아직 어린 빅토리아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증오를 쏟아내는 모습을 본 공주는 결국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켄트 공작 부인은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이나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상 끊어버렸죠. 원래라면 왕위 계승자인 빅토리아 공주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트 공작 부인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계속 켄징턴 궁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는 국왕이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공주에게 켄징턴 궁전은 결코 행복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고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감시, 존 콘로이의 간섭, 그리고 답답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죠. 커튼이 드리워진 음침하고 우울한 궁전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녀에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4세의 왕비였던 아델라이드 왕비였습니다. 아델라이드 왕비는 원래 온화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국왕과 켄트 공작 부인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보려고 애썼죠. 켄트 공작 부인이 왕궁으로 오지 않자 이번에는 직접 켄징턴 궁전을 찾아가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켄트 공작 부인은 그녀의 방문조차 거절했습니다. 왕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주에게만이라도 잠시 인사를 할 수 없을까요? 하지만 그 작은 부탁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비는 어린 조카를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윌리엄 4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점점 빅토리아 공주가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국왕은 모든 영국 어린이의 부모라는 상징적인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공주를 버킹엄 궁전으로 데려와 직접 왕위 계승자 교육을 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자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오는 전례는 영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발도 상당했죠. 결국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국왕이 공주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공주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 역시 빅토리아 공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금은 모두 어머니와 존 콘로이가 관리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였지만 실제로는 평민들보다도 가장 자유가 없는 아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빅토리아 공주에게도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삼촌인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를 만나기 위해 클레어몬트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그녀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콘로이의 감시도 통하지 않는 곳이기도 했죠. 평소 좋아했던 프랑스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조지 4세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후계자였던 샬럿 왕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즉 빅토리아 공주에게는 사촌 형부가 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샬럿 왕세녀는 첫 아이를 출산하던 중 난산 끝에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레오폴드는 영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가슴에 묻은 채 영국에 남아 왕실과 인연을 이어가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어린 조카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빅토리아에게 그는 사실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레오폴드가 벨기에 국왕이 된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1830년에 벨기에 지역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왕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신분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했죠. 그때 모두가 주목한 인물이 바로 레오폴드였습니다. 독일 출신 왕자이면서도 영국 왕실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고 유럽 여러 나라가 비교적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 왕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결국 그는 벨기에의 초대 국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는 벨기에 국왕이 되면서 새로운 나라의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샬럿 왕세녀의 남편이라는 명예로운 위치는 그대로 유지했고 영국 내에 있던 자산 역시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자신의 조카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일부를 매년 켄트 가문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카와 그녀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보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빅토리아 공주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벨기에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도 레오폴드는 거의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영국의 클레어몬트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귀족들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카 빅토리아와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비공식적이었지만 사실상 미래의 여왕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란 무엇인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정치에 대한 조언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왕실 정치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 미로처럼 복잡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끝없이 얽혀 있으며 때로는 명확한 답이 없는 선택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동안 견뎌왔던 슬픔과 외로움은 여왕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면서 공주의 분노를 늘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린 빅토리아는 이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레오폴드에게 받은 교육은 훗날 60년의 성공적인 통치에 매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스승이었으며 평생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빅토리아 공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